나는 뭐 당연히 니들 밥 해주고, 당연히 돈 내주고, 당연히 니들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냐? 딸은 당황해서 손을 허둥지둥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오늘도 당연하게 얻어먹고,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끝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딸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밥 한 끼 가지고 왜 그러세요? 저희랑 밥 먹는 게 돈 아까우세요? 옆에 있던 사위도 불쾌한 얼굴로 한마디 보탰습니다. 장모님, 설마 밥값 몇만 원 때문에 기분 상하신 거예요? 아니, 저희가 돈 없어서 얻어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나이 들면 유치해진다더니 엄마도 그러는 거예요? 밥 한 끼, 두 끼, 몇 번 사준다고 세상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서운해하세요? 저희도 귀한 시간 내서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김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 진짜 알겠어요. 지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낼게요, 낼게. 뭐 밥 한 끼 갖가지고 이러시니까. 김 씨는 딸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누가 그렇게 키웠니? 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가요?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운 적 없다. 밥 얻어먹고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이 당연하게 받을 줄만 아는 아이로 키운 적 없다. 누가 돈 몇만 원 아까워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니? 그러면 대체 뭔데요, 엄마?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내가 나이 먹어서 유치해진 거고 니들 밥값이 아까워진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이런 자리 만들지 말자. 경상북도 청도군 산자락 밑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김 씨 부부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올해 65, 남편 박 씨는 68. 두 사람은 평생 도시에서 살다 은퇴한 뒤 이곳에 내려와 텃밭이나 가꾸며 소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슈퍼까지 걸어가 우유 한 통을 사오고 가끔 읍내 오일장 구경을 가는 것이 두 사람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36된 외동딸 박지은. 지은이는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진우 씨와 결혼한 지 8년. 진우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지은이 역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둘 다 직장은 다니고 있었으니 생활에 쪼들리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 가끔 내려오곤 했습니다. 올 때마다 양손에 간단한 과일 한 상자나 조각 케이크 하나 들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엄마 아빠 이번엔 저희가 살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식당에 가면 당연하다는 듯 김 씨가 카드를 꺼내는 게 늘 일상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어린 것들이 아직 자리 못 잡아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도와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딸 부부가 태도는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저희 이번 달에 카드값이 좀 많아서요. 장모님이 밥 해주시는 거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여갔습니다. 특히 작년 김 씨 생일이 그랬습니다. 멀리서 내려온다고 하길래 김 씨는 아침부터 국 끓이고 잡채 만들고 전 부치고 정성껏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딸과 사위는 케이크 하나 들고 와서는 정작 밥상 앞에서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설거지는커녕 식사를 마치고 나자 딸과 사위는 그릇을 치우는 것도 잊은 듯 식탁에 앉아 한참을 배를 두드렸습니다. 아, 진짜 배부르다. 장모님, 역시 집밥 최고예요. 사위 최진우가 늘 하던 소리를 건성처럼 던졌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반찬 그릇, 국물 자국, 비워진 접시들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딸 지은이는 벌써 소파에 몸을 늘어뜨리고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위 역시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 화면을 쓱쓱 넘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뒷정리, 그런 건 처음부터 이 집에 온 손님들의 의무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김 씨는 조용히 부엌에 서서 흐르는 물에 접시를 헹기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생일이고 누가 집주인인지조차 모르겠다. 수저를 닦던 손끝이 괜히 덜덜 떨렸습니다.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속에 김 씨의 가슴 깊숙한 한숨 소리가 섞여 흘러갔습니다. 잠시 후 사위 최진우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김 씨는 놀란 눈으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어디 가려고? 아, 근처 마트에 잠깐요. 금방 올게요. 진우는 뭔가 큰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불이 나게 집을 나섰습니다. 약 2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사위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진우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장모님 생신인데 저희가 큰 건 준비 못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담았습니다. 김 씨는 마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사위가 건넨 봉투를 받아든 김 씨는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비닐 안에는 번쩍거리는 포장지에 쌓인 식용유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올리브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마트 명절 행사 때나 볼 법한 그 흔한 선물 세트였습니다. 순간 김 씨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눈치도 없이 밝은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요즘 이런 거 실용적이잖아요. 집에 꼭 필요하시잖아요. 김 씨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 괜찮지? 엄마 실용적인 선물 좋아하잖아. 비싼 거 사도 괜히 돈 쓴다고 뭐라 할 거 뻔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골랐어. 김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김 씨는 짧게 말하고 봉투를 부엌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김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허탈함이 올라왔습니다. 내 생일상은 그냥 밥 한 끼였구나. 그저 얻어먹는 하루였구나.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김 씨가 서울의 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졌고 읍내 병원에서는 큰 병원 한번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 박 씨와 함께 오랜만에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병원 검진을 마치고 나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딸 지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 끝났어? 우리 지금 병원 근처 카페에 있어. 근처에 괜찮은 식당 예약해놨으니까 거기로 와. 김 씨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남편과 함께 지하도를 건넜습니다. 약속한 식당은 깔끔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메뉴는 점심 세트였고 반찬이 정갈하게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딸 지은과 사위 진우는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여기에요. 손을 흔드는 딸을 보며 김 씨는 웃었습니다. 자리 잡고 앉자 메뉴판을 펼치던 사위가 말했습니다. 아, 여기 세트가 괜찮네요. 가격대가 좀 나가긴 해도 이왕 온 거 비싼 거 먹죠. 엄마, 이거 어떠세요? 한 상 나오니까 푸짐할 거예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든 괜찮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식사는 금방 나왔습니다. 깍두기, 겉절이, 생선구이, 찌개까지 모양새는 괜찮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사위는 회사 얘기를 하고 딸은 아이 학원 얘기를 하며 분주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딸과 사위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괜히 물을 마시며 잔을 채우고 딸은 식탁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연신 화면을 쓸어 넘겼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기색을 보이자 딸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저 화장실 좀. 사위도 민망한 듯 저도요. 하며 딸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순식간에 식탁에는 김 씨와 박 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김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얘들은 오늘도 밥값 낼 생각이 없구나. 허탈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돌아왔을 때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치를 보며 서둘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니? 지은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갈까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려면 가야지. 근데 그 전에 딸과 사위는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서를 가리켰습니다. 계산해야지. 지은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계산 안 하셨어요? 그 말에 김 씨는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왜 내가 당연히 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엄마가 사주셨으니까. 김 씨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항상 그랬지. 나는 뭐 당연히 니들 밥 해주고 당연히 돈 내주고 니들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냐? 지은은 당황해서 손을 허둥지둥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뭐 그냥 또 오늘도 당연하게 얻어먹고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끝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지은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밥 한 끼 가지고 왜 그러세요? 저희랑 밥 먹는 게 돈 아까우세요? 옆에 있던 사위 진우도 불쾌한 얼굴로 한마디 보탰습니다. 장모님, 설마 밥값 몇만 원 때문에 기분 상하신 거예요? 아니, 저희가 돈 없어서 얻어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나이 들면 유치해진다더니? 엄마도 그러는 거예요. 밥 한 끼, 두 끼 몇 번 사드린다고 세상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서운해하세요? 우리야 엄마랑 밥 같이 먹는 게 좋으니까 온 거지. 돈 때문은 아니잖아요? 김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 진짜. 알겠어요. 지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낼게요. 낼게. 뭐 밥 한 끼 갖가지고 이러시니까. 김 씨는 딸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누가 그렇게 키웠니? 지은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운 적 없다. 밥 얻어먹고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이 당연하게 받을 줄만 아는 아이로 키운 적 없다. 누가 돈 몇만 원 아까워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니? 그게 아니면 뭔데요? 엄마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니까.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내가 나이 먹어서 유치해진 거고 니들 밥값이 아까워진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굳이 이런 자리 만들지 말자. 니들도 나 만나러 오는 수고 덜고. 지은과 진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니까. 됐어. 내가 오해한 걸로 할게. 김 씨는 카드 결제를 마치고 지갑을 조용히 집어넣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선 김 씨와 박 씨는 말없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초가을 서울 하늘은 회색빛으로 뿌옇게 흐려 있었고 낙엽이 하나둘 길바닥에 떨어져 덧없이 구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한 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다른 손으로 김 씨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여보, 너무 마음 쓰지 마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박 씨는 김 씨를 옆눈으로 흘끔 보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하면 남이라지만 그래도 참 서운했겠수. 김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꾸역꾸역 올라왔지만 겨우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지 몰라. 우리는 말이야, 누구한테 밥 얻어먹어도 고개 숙이고 미안해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지금 애들은 당연하게 얻어먹고 당연하게 손 내밀고 당연하게 부모가 뒷바라지 하는 걸로 알아. 박 씨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생일상이건 밥 한 끼건 그게 돈 값어치가 아니라 마음 값어치인 걸 모르고 사는 거지. 그래, 내가 돈 몇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줄 아는 거 보면 이젠 기대할 것도 없겠지. 여보, 잘했어요. 박 씨가 조용히 말했다. 할 말은 해야지 당하고만 살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이지만 사람 도리 모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두 사람은 서울역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멀리서 고속버스 터미널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딸 박지은과 사위 최진우는 검은색 SUV 안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왔지만 차 안 공기는 어딘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진우가 운전대를 돌리며 툭 내뱉었습니다. 아, 진짜. 밥 한 끼 가지고 저렇게까지 삐질 일이야? 지은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은 거 아니야?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한 것 같긴 했어.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던데.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 명절마다 시골 내려가면 장모님이 국 끓이고 전 부치고 그거 우리 먹여주느라 바빴잖아. 진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거야 어른들 노는 재미지 뭐. 근데 진짜 밥값 몇만 원 때문에 자식들 얼굴 보기 싫다고까지 할 정도야? 참나, 우리도 시간 내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요즘 친구들도 부모님하고 거리 두는 경우 많잖아. 응, 맞아. 괜히 감정 상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모른 척하는 게 편해. 그래, 모른 척. 두 사람은 그렇게 합을 맞춘 듯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와 박 씨의 서운함은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벌써 귀찮은 일 정도로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시장에 장을 보러 간 김 씨는 휴대폰에 띄워진 단톡방 알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그냥 밥 한 끼 가지고 서운해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피곤하고 바빴던 거 알잖아요. 그 밥 한 끼가 누구에겐 그냥 한 끼였을지 몰라도 자기한테는 참았던 마음의 무게였는데 그걸 이렇게 가볍게 툭툭 넘기다니. 박 씨는 그런 김 씨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아내가 꺼낸 김칫국 한 그릇을 받아들고 말없이 식탁을 닦고 말없이 부엌에 쌓인 접시를 치워주었습니다. 여보, 김 씨가 어느 저녁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내 생일에는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김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밥 없어. 박 씨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밥은 이제 안 할 거야. 차나 한 잔 마시고 보내자. 박 씨는 말없이 김 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어. 김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상 차려서 얻어먹으려는 애들한테 정성 쏟고 싶지 않아.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냥 커피 한 잔만 내줄 거야. 김 씨의 생일 아침, 시골집 마당에는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 장독대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적막하게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큰 냄비를 꺼내 국을 끓이지도 않았고 잡채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도 고기 굽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주방 한쪽에 커피포트 하나 올려놓고 깨끗이 닦은 머그잔 4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딸 지은과 사위 진우가 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지은이 경쾌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위 진우도 덩달아 웃으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그 뒤로도 집안에서는 어떤 상차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가득 고소한 전 냄새도 없었고 부엌에서는 칼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상하네? 박 씨가 거실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라. 커피 마시게. 네? 지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차 한 잔만 마시는 날이다. 지은과 진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김 씨는 커피포트에서 끓인 물을 조심스럽게 머그잔에 따랐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졌지만
어쩐지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자, 생일상이다. 지은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 엄마 농담이죠? 장모님, 그래도 생신인데. 밥은 먹어야죠. 김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차만 마신다고 했잖니? 지은은 잔뜩 당황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니, 엄마, 생일날 이건 좀. 지은은 당황을 넘어 불편해진 얼굴로 진우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진우도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차만 마시자. 김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은 내가 차려줬지. 밥 해주고, 돈 내주고, 선물 주고. 근데 오늘은 나를 위해 나 스스로 차린 거다.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엄마, 우리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건데. 그래서 고맙다. 김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얻어만 먹을 거면 이제 오지 마라. 김 씨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딸 지은이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아니요, 엄마. 지은이 커피잔을 식탁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저희가 시간 쪼개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밥 한 번 차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진우는 난감한 얼굴로 잔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그래, 니들 말 맞다. 귀한 시간 내서 오셨겠지. 그런데 묻자. 김 씨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내가 서울 올라갔을 때 밥 한 번 제대로 대접한 적 있냐? 내가 아플 때 밥 한 그릇 떠서 내 앞에 내민 적 있냐? 명절에 내려오면 나는 너희 먹이려고 새벽부터 국 끓이고 잡채 부치고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다 했지. 그런데 너희는 서울에서 밥 한 끼 얻어먹으려 해도 엄마 바빠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말뿐이었지. 내가 언제 너네들한테 밥상 받아본 적 있냐?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 우리는 엄마가 워낙 다 해주셨으니까. 그래, 내가 다 해줬지.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니? 그게 내 부모를 대하는 거냐? 나를 뭐로 봤냐? 돈 내주는 사람? 밥 차려주는 사람? 김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는 쌓인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늙어서 힘이 빠져서 이제는 힘든데도 니들은 내가 항상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냐? 차 한 잔 내줬다고 너희가 이렇게 불편하고 짜증이 나냐? 지은은 눈을 깜빡거리더니 결국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신 안 올게요. 뭐 이렇게 치사하고 더럽게 굴어요? 돈 몇 푼 밥 한 끼 가지고. 진우도 옆에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아예 연락도 안 드릴게요. 지은은 손가방을 휙 집어들었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더니 잔소리만 듣고 가네요. 진짜 웃긴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요. 진우도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가자, 여보. 두 사람은 현관문을 쾅 닫으며 거칠게 나가버렸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떠나간 집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 고요했습니다. 김 씨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고 조각 케이크는 습기 머금은 채 조용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가 옆에 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련 두지 말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됐다. 마음 다 좁아야 상처만 남는구나. 박 씨는 묵묵히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고 마른 그러나 따뜻한 손. 우리 둘이면 돼. 애들 눈치 보면서 살 나이는 지났잖아. 김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 내가 나를 아껴야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서운해하지 말고 살자. 조용히 물을 틀고 컵을 헹궜습니다. 박 씨도 말없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도 거들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등이 부딪힐 때마다 둘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하나 있으면 충분하지. 박 씨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 부부는 딸 지은 부부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어버이날에도 집 전화기도 핸드폰도 조용했습니다. 대신 김 씨와 박 씨는 하루하루를 차분히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텃밭에 토마토를 심고 동네 경로당에서 노래자랑에도 참여하고 가끔은 읍내 장터에서 싸고 맛있는 물건을 사는 소소한 일상.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읍내에서 해외 단체 관광 모집한대요. 여기서 버스 타고 공항까지 다 태워준다네요. 박 씨가 웃으며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도 가볼까?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좀 구경 다니며 살아야지. 몇십 년 동안 남만 위해 살아왔던 인생. 이제라도 조금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혹시나 하며 모아뒀던 돈. 본래는 나중에 지은이 어려우면 써라. 손주 학비에 보태라. 하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쓸란다. 김 씨는 통장을 정리해 단체 관광 비용을 냈습니다. 며칠 후 김 씨 부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 좁은 좌석, 어색한 기내식, 시끄러운 단체 관광객들.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김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도 참 늦게 철들었네. 박 씨가 말하자 김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늦은 게 어디야. 지금이라도 좋다. 한편 서울에서는 딸 지은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번 일은 그냥 잊어요.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초조해진 지은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선 소음과 함께 어딘가 들뜬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확 괜찮으세요? 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 들뜬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 지은이냐? 나 지금 바쁘다. 엄마, 어디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해외다. 단체 관광 왔다. 지은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외요? 엄마, 무슨 돈으로? 김 씨는 웃음을 삼키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니들 주려고 조금씩 모아뒀던 거 있었다. 근데 이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죽기 전에 그거 다 써보고 죽어야지. 지은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왜긴 왜야. 니들 안 보고 살기로 했으니까. 엄마, 너무하잖아. 돈 쓰는 건 좋은데 우리랑은 왜 이렇게까지? 김 씨는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 챙기느라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다. 더 이상 니들한테 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 니들도 니들끼리 잘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바빠. 전화 끊는다. 엄마, 잠깐만, 아직. 뚝. 김 씨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씨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야? 김 씨는 창밖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딸. 박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했어.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크루즈는 창문 너머로 아득한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마음속에서도 수십 년 묵은 응어리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였습니다. 김 씨가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끊었어? 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에이, 그냥 잠깐 삐치신 거지. 시간 지나면 풀리실 거야. 하지만 지은은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난 걸까?
밥 한 끼, 밥값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단지 밥값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마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 그 작은 것들이 엄마에게는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였음을.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김씨 부부는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문 앞에 작은 페랭이꽃 모종을 심었습니다. 여보, 이 꽃 참 질기더라. 햇볕만 잘 받으면 가뭄에도 잘 버틴대. 박 씨가 삽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그런 거지 뭐. 비 맞고 바람 맞고 살아도 여기까지 왔잖아. 여보, 점심에 국수 삶을까? 좋지. 김 씨는 간단히 국수를 삶고 마당 평상 위에 차려냈습니다. 한 그릇 가득 담긴 따끈한 국수. 고춧가루 풀고 고명 얹은 소박한 상이었지만 김씨 부부는 서로 국수를 휘저으며 웃었습니다. 때로는 딸 지은의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미움 때문이 아니라 이젠 기대도 실망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물려주겠다는 생각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이제 김 씨 부부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따뜻한 밥 한 그릇, 마당 가득 흔들리는 꽃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다시는 닿을 수 없는 강 너머로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정성과 고마움을 잊지 마세요. 그게 너희 문제야? 내가 밥을 차리고 싶어서 차리는 줄 알았니? 내가 너희 밥 해주는 게 의무라도 된다고 생각했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혹시 어제 설거지 안 도와드려서 그러신 거예요? 원래 설거지나 집안일은 엄마가 항상 해오던 일이잖아요. 저희한테 밥 차려주고 저희가 잘 먹으면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엄마가 그런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이럴 거면 왜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긴 왜 불렀겠니?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을 전하기 위해 부른 거야. 이제 너희는 각자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 앞으로 돈 달라는 전화 절대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으니 그렇게 알아둬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니? 너희도 이제 스스로 살아야지. 나도 더는 너희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올해로 68세가 된 정 씨는 전라남도 순천의 한적한 동네에 자리 잡은 작은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정 씨는 두 아이, 큰아들 동수와 막내딸 혜진을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손끝에서 두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 손은 농사일로 거칠게 변해갔고 집안일로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 씨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됐습니다. 어린 동수와 혜진이 학교에 갈 도시락을 준비하며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밭으로 나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자라나 서울로 떠날 때 정 씨는 혼자 남는다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얘네들이 성공해서 잘 살면 그게 다 나의 보람이지. 나 하나 외로운 게 뭐 큰일이겠냐? 그렇게 큰아들 동수는 서울의 중소기업에 취직해 결혼했고 혜진은 직장 생활을 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서울에서 생활하며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에 정 씨는 한편으로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점점 허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어떡하죠? 이번에 바빠서 못 내려가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전화를 걸어오는 자식들의 변명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래, 다들 바쁜데 엄마가 이해해야지. 그래도 전화해줘서 고맙다.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 밥 잘 챙겨 먹고. 전화를 끊고 나면 조용한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점점 더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 씨는 자식들에게서 느껴지는
무관심과 당연함에 서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정 씨에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끊기 일쑤였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할 때마다 이유는 늘 똑같았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애들이 학원 하나라도 더 다녀야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요즘 큰 돈은 없는데 조금씩 도와줄게. 그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우리 애들 초등학교에 입학하잖아요? 어머님이 손주들 생각해서 준비해 주실 거죠? 혹시나 집에 있는 거 또 받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골라서 미리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 씨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래, 뭘 준비하면 될까? 요즘은 스마트패드 같은 걸 많이 사요. 학습용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브랜드 있는 걸로요. 요즘 애들도 그런 거 다 알거든요. 정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씨는 그때마다 자식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혼잣말로 한숨을 내쉬며 은행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할 때면 쪼그라든 숫자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도움을 주고 나면 자식들의 연락은 또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어 자식들이 집에 올 때면 정 씨는 내심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내민 선물 꾸러미는 늘 비슷했습니다. 식용유, 참치캔, 스팸 같은 세트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명절 선물이에요.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실용적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선물 상자를 내밀 때 정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받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가 신경 써줘서 엄마는 그거면 됐다. 그마저도 몇 번이나 요즘 선물 세트 값이 많이 올랐다. 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강조하는 자식들의 말은 정 씨의 마음에 작은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정 씨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들고 자식들과 손주들의 입맛에 맞춘 메뉴를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사장님, 이 고기 제일 좋은 부위로 주세요. 갈비찜 할 건데 손주들 먹을 거라 연해야 해요. 그럼요, 아주머니. 이 고기 가져가시면 손주들이 아주 잘 먹을 겁니다. 상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손주들이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 동네 이웃인 김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이고, 정신해. 이번에 많이도 샀네. 손주들 내려오나 봐. 그럼 명절인데 당연히 다 내려오지. 애들 좋아하는 음식 좀 해 먹여야지. 정 씨가 활짝 웃으며 대답하자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김 씨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말했습니다. 김씨네 집도 바쁘겠네. 애들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한 지 오래됐어. 왜? 애들이 안 내려와?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내려오긴 하는데 모이면 싸우기만 하고 시끄럽잖아. 그게 너무 지쳐서 내가 그냥 오지 말라고 했어. 명절인데 애들 없이 지낸다는 게 괜히 서운하고. 근데 지금은 마음이 한결 가볍다니까. 해방된 기분이야. 정 씨는 생각에 잠겼다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내려오면 좋잖아. 이렇게 음식도 준비해서 같이 먹으면 기분 좋고. 글쎄, 뭐 좋으면 하는 거고. 나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래. 김 씨와 짧은 대화를 마친 정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김 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해방된 기분이라니 난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러면서도 장바구니를 들고 바삐 걸음을 재촉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얼굴 보고 손주들 좋아하는 음식 해주는 게 난 아직도 좋으니까. 명절을 앞둔 정 씨의 집안은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장을 봐온 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끓는 냄비와 프라이팬이 번갈아가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갈비찜을 좋아했지. 양념을 좀 더 달게 해야겠다.
고사리 나물은 잘 안 먹으니 어묵볶음을 더 준비해야겠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 씨는 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음식 준비는 정 씨를 피곤하게 했지만 그 피로마저도 그녀에겐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 씨는 이불을 개며 웃음이 번진 얼굴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수 만들어진 갈비찜, 어묵볶음, 잡채, 나물 그리고 정갈하게 썰어놓은 과일까지. 그녀는 자식들이 좋아할 모든 음식을 준비하며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명절날 아들과 딸이 아이들과 함께 정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 씨는 현관에서 반가운 얼굴로 맞았습니다. 왔냐? 길은 안 막혔니? 딸은 싱긋 웃으며 손에 든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길 엄청 막혔어요. 애들 멀미난다고 해서 오느라 애 먹었어요. 그래 고생들 했던 얼른 들어와. 엄마, 이거 육포예요. 요즘 이게 맛있다던데요.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정 씨는 선물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육포는 몇 년 전부터 치아가 약해져 잘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은 그런 정 씨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듯했습니다. 고맙다. 근데 엄마는 요즘 이런 거 잘 못 먹는 거 알잖니? 그래도 고마워. 정 씨의 말을 듣고도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그럼 손주들이라도 먹겠죠 뭐.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요. 딸은 정 씨가 차려놓은 풍성한 음식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이렇게 명절 준비를 다 해요. 요새는 다들 간소하게 한다고요. 뭐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셨어요? 아니야. 너희들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엄마가 잘 먹여야지. 손주들 좋아하는 반찬도 좀 했고 니네도 좋아하는 거 다 준비했어. 하지만 딸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이런 거 좀 줄이세요. 저희가 무슨 대접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명절인데 뭐라도 정성껏 차려야지. 그래. 손주들이 좋아할 계란말이를 조심스럽게 자르던 그때 현관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아들 가족이 집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앞치마를 정리하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왔냐? 길은 안 막혔어?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손에 든 식용유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네 어머니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어머님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해요. 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정 씨는 아들이 내민 선물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뭐 이런 걸 또 사왔어. 들어와라 들어와. 며느리는 옆에서 차림새를 가다듬으며 정 씨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명절인데 이렇게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주는 또 얼마나 컸나 보자. 아이고 얼굴이 더 좋아졌네. 손자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뒤로 숨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리던 딸의 목소리가 현관까지 퍼졌습니다. 오빠 왔어? 어서 들어와. 우리 벌써 도착했어. 아들과 며느리, 손주는 거실로 들어가 딸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아, 처남도 오셨네요. 아들이 밝게 인사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은 소파에서 일어나며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정 씨는 뒤따라 거실로 들어가 두 자녀 가족들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모이니까 집안이 북적여서 좋다. 서로 인사들 나누고 앉아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어머님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손이 엄청 가셨겠어요. 그렇지 뭐. 그래도 오랜만에 다들 모였는데 대충 할 수 있나? 자식들은 밥을 먹는 동안에도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식들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휴대폰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밥상에는 정성껏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갈비찜, 전, 나물무침,
잡채는 모두 정 씨가 전날 밤늦게까지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태도는 그저 심드렁하기만 했습니다. 엄마, 물 좀. 아들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식탁을 둘러보며 말했다. 얘들아, 갈비찜은 좀 어떠니? 간은 맞니? 아들은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뒤적거리더니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질겨요. 딸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 나물은 좀 짜네요. 다음에는 덜 짜게 해주세요.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듯 밥을 먹고 당연한 듯 불평만 늘어놓는 자식들의 태도가 서운하게 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밥을 먹는 와중에도 휴대폰 화면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애써 던진 질문에도 관심 없는 듯 단답만 내놓을 뿐 누구도 고개를 들거나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뜬금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칠순이시잖아요. 그 말에 정 씨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세월 참 빠르다.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라도 시켜 먹는 게 어떨까 싶어요. 조촐하게 우리끼리요. 뭐, 집에서 먹는 것도 좋지.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나가서 먹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비싼 건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맨날 집에서 밥만 하고 살다 보니 한 번쯤은 밖에서 남이 해준 밥 먹고 싶어서 말이다. 요즘엔 밥 한 끼 먹으러 나가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냥 집에서 시켜 먹으면 깔끔하고 돈도 아끼고 좋잖아요. 그의 말은 마치 왜 이런 걸로 욕심을 부리냐는 뉘앙스처럼 들렸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뭐, 내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자. 그때 딸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날은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밀려서 바빠요. 회식도 잡혀 있고요. 정 씨는 딸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래? 그래도 엄마 칠순인데 하루쯤 시간 못 내니? 요즘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요. 그리고 요즘 누가 칠순 챙겨요. 그냥 오빠랑 새언니랑 드시면 되잖아요. 엄마, 저도 나중에 시간 되면 따로 챙겨드릴게요.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바쁘다니 그날은 편하게 내일 봐라. 딸은 그제야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아들은 다시 고개를 돌려 대화를 끝내듯 식사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그릇과 접시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문득 정 씨는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고 딸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무언가에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옆에 앉아 음료수를 홀짝이며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마음이 답답해져 한숨을 내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 지금 설거지하다 허리가 끊어지겠어. 다리도 아프고 죽겠다. 너희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좀 도와줄 생각은 없니? 순간 거실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딸은 서로를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딸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너 좀 하지 그래. 내가? 내가 왜? 나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네가 해. 운전했다고 뭘 얼마나 피곤하다고 그래? 엄마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래서 내가 하면 되잖아. 잔소리 말고. 아, 정말? 결국 아들과 딸은 말다툼만 하며 서로 책임을 미룰 뿐 그 누구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챙기며 못 들은 척 뒤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리를 꼬며 휴대폰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맨날 하시던 거잖아. 딸도 팔짱을 끼고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피곤해요. 시댁 갔다가 여기까지 오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 됐다. 내가 다 할게. 너희들은 쉬어라. 내가 너희들 뭐 도와달라고 한 게 잘못이지? 정 씨는 쌓여있는 그릇들과 냄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젖은 손으로 수세미를 들며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과 딸은 휴대폰 화면에 몰두하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설거지를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자식들 오랜만에 왔는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좀 힘들면 어때? 이렇게라도 다 같이 모였으니 다행이지. 몇 년 전부터 정 씨는 다리가 점점 안 좋아져 쩔뚝거리는 걸 자식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무릎이 욱신거리며 뻐근해졌고,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무릎이 부어오르며 심한 통증이 따랐습니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관절염 초기 증상이라며 무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혼자 살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정 씨는 병원을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스를 붙이거나 동네 약국에서 관절 건강에 좋다는 약을 사 먹으며 버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찜질을 하며 나아지길 바랐지만 무릎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무거운 냄비를 들거나 빨래를 널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졌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쩔뚝거리며 난간을 잡아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명절이나 손님이 올 때 더욱 악화됐습니다. 손님 맞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며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무릎이 퉁퉁 부어올라 밤새 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자식들도 정 씨의 무릎 상태를 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저 엄마 병원은 다니고 계시죠? 라는 형식적인 말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관절약 좋은 거 많다던데 그런 거 좀 사드세요. 병원 가면 좀 나아질 텐데 왜 안 가세요? 정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쌓인 설거지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이런 걸 다 하려니 참 힘들다. 손목과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설거지와 식탁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씨는 순간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며느리라도 도와주겠구나. 정 씨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며 젖은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어머님,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나 며느리의 손이 싱크대 위에 컵을 툭 내려놓는 순간 정 씨의 미소는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컵도 좀 설거지 하시면서 같이 해주세요. 저 다 마셨어요. 며느리는 정 씨의 침묵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상냥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편히 쉬고 가네요. 어머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근데 혹시 과일 남은 거 더 없어요? 저희 애들이 정말 잘 먹어서 그런데 더 있으면 좋겠어요. 정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손으로 옆에 놓인 마른 행주를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좀 더 깎아줄게. 네,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아 손주들과 함께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네.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그녀가 쩔뚝거리며 부엌과 거실을 오가는 동안 자식들은 소파에 늘어져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꾹꾹 눌러왔던 서운함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 씨가 손주들에게 세배를 시켰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주들의 귀여운 모습에 정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손주들 정말 예쁘네. 어서 여기 앉아봐라. 할머니가 세뱃돈 주려고 준비해놨단다. 정 씨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며 손주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과 며느리는 어딘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오늘 선물도 사왔잖아요. 그걸로 괜찮으시죠? 그래, 너희도 사느라 바쁜데 괜히 신경 쓰지 마라. 정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씁쓸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정 씨는 하루 종일 집안일과 명절 준비로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오려던 그때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다소 들뜬 톤이었습니다. 이번에 장모님 칠순이잖아. 깜짝 놀라지 마. 내가 호텔 뷔페로 예약해놨어. 그 말을 들은 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모님 칠순이라는 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호텔 뷔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당신 부모님 칠순도 그렇게 안 했으면서.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집에서 대충 식사나 하면 되는 분들인데 굳이 호텔 같은 데 갈 필요가 있어? 집에서 밥만 같이 먹어도 좋아하시는 분인데 뭘 그렇게까지 챙겨. 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근데 여보, 그래도 정말 괜찮을까? 나 좀 죄송한데. 엄마는 그런 거 해줘도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차라리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서 충분히 좋아하실걸. 우리 엄마가 그렇게 세심한 사람도 아니고 다 이해하실 거야.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그냥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끝내면 충분해. 여보, 정말 고마워.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줘서. 우리 엄마도 당신 덕에 정말 행복해 하실 거야. 며느리는 웃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고 아들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지 뭐.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도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냥 대충 해도 돼. 그 말이 마치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과 딸을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던 시절.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기억. 눈물이 고인 정 씨의 눈은 어느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조용히 눈가를 닦아내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끝없는 생각에 잠겼던 정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거야. 그녀는 이불을 꾹 잡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정 씨는 명절 아침 평소와 다르게 냉랭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있는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손주들과 함께 여느 때처럼 식사를 마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주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다. 아들과 딸은 고개를 들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엄마? 아들이 물었습니다. 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명절에 오지 마라. 차례도 없고 밥도 없으니 각자 알아서 해라. 갑작스러운 선언에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선물? 그 식용유나 햄 세트 같은 거 더는 필요 없다. 그거 사오느라 돈 쓰지 마. 고작 그거 사주고 그렇게 생색낼 바엔 어차피 그 돈으로 너희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사 먹어라. 나한테는 필요 없다. 아들은 그 말을 듣자 당황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솔직히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 정 씨는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겠니? 내가 너희들한테 기대한 건 큰 선물이나 비싼 돈이 아니야. 그냥 내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였어. 딸도 서둘러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가 서운하셨으면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저희가 다 나쁜 자식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정 씨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서운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너희는 부모가 당연히 모든 걸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겠지. 부모는 그냥 희생하는 존재라고 여겼을 거야. 이제 너희를 위해 살지 않을 거고 너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스스로 해결해라. 그때 며느리가 슬며시 나서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제 설거지 안 도와드려서 그러신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리셨다면 죄송해요. 정 씨는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피곤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거지 하나 안 도와준 게 문제가 아니야. 내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걱정해주는 놈 하나 없고 도와주려는 애 하나가 없구나. 아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치하게 왜 그러세요? 원래 그런 일은 엄마가 항상 해오던 일이잖아요. 저희한테 밥 차려주고 저희가 잘 먹으면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엄마가 그런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정 씨는 그런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다음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했을까? 내가 좋아서 했다고 믿었겠지? 내가 배부르게 밥 먹는 모습을 보며 내가 정말로 행복했을까? 아들은 그제야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우리 왜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정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부르긴 했겠니?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을 전하기 위해 부른 거야. 이제 너희는 각자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도 나를 당연히 여기지 마라. 그녀의 말에 자식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정 씨의 뜻밖의 선언에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보다가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요? 너희가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나는 다리가 아파도 손이 저려도 혼자 설거지를 하고 명절 음식을 차리고 너희 입맛에 맞추려고 온갖 정성을 들였어.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였니? 설거지 한 번 미룬 게 아니라 나를 당연히 일하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태도가 문제였던 거야. 엄마, 그래도 저희는 늘 엄마가 그런 거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너희 문제야. 내가 밥을 차리고 싶어서 차리는 줄 알았니? 내가 너희 밥 해주는 게 의무라도 된다고 생각했니? 아들과 딸은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억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앞으로 돈 달라는 전화 절대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으니 그렇게 알아둬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니? 너희도 이제 스스로 살아야지. 나도 더는 너희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 내 시간과 돈은 나를 위해 쓸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정 씨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식들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제 너희가 하는 말 다 들었다. 사돈은 칠순 잔치를 어디서 한다고? 뷔페를 예약했다고? 그러고 나는 대충 밥만 먹어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니? 너는 부모가 대체 뭐로 보이냐? 며느리는 얼른 중재에 나서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에요. 진짜 간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머님이랑 같이 해드리자는 의미였어요. 남편이 평소에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별 의미 없는 말? 네가 듣기엔 별 의미 없는 말일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아들은 뒤늦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 정말 죄송한데 그건 그냥 어머니가 듣고 있는 줄 몰랐어요. 아들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며느리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으로 남편을 쳐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 그걸 엄마가 들으신 거야? 정 씨는 자식들의 표정을 보고 더는 참지 못하고 울컥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당연히 여기며 이렇게 무심하게 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사돈은 그렇게 챙기면서 너희 부모는 왜 뒷전이니?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냐? 엄마, 그게 아니고요. 그만해라. 너희 말대로 나는 대충 밥 먹고 넘어가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줄게.
정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마치며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다. 너희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너희 아이들에게 돌아올 거야. 그때 가서 너희도 알겠지.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정 씨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속상해하거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가까운 시니어 센터에 등록해 새로운 취미를 배웠습니다. 도예 교실? 이거 참 재밌겠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거 꿈도 못 꿨지. 정 씨는 도예 수업에서 진흙을 만지며 자신도 몰랐던 창의성을 발견했고 직접 만든 그릇과 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라고.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정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까운 온천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습니다. 나도 이제 좀 살아보는 것 같아. 자식들한테 치여서 살던 내가 아니야. 정 씨의 밝아진 모습에 친구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맞아. 이제라도 너답게 살아야지. 그동안 자식들 위해 너무 고생했잖아. 명절 해방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그게 뭐야 싶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완전 이해됐어. 해방이네, 해방.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도예 교실에서 도자기를 만들던 중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정 씨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미소를 짓지만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 도예 교실에 간다. 바쁘니까 짧게 말해라. 아, 네, 어머님 혹시 칠순잔치 얘기 좀 하려고요. 혹시 드시고 싶은 거나? 그래, 사돈이랑 칠순 잔치 신나게 하시고 이제 나한테는 연락하지 마라. 나 바쁘다. 정 씨는 짧고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정 씨는 주변에 있던 도예 교실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저런 전화 받으면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네. 나도 참 변했지? 친구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진작에 그랬어야지. 정 씨는 더 이상 자식들의 요구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을 즐기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밥 한 번 차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맨날 이렇게 생색을 내시나 몰라. 참.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매번 반찬도 싸주시고 김치도 넉넉히 담아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냥. 너희한테 밥 차려주는 거 좋았을 때도 있었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언젠가부터 고역이 됐고 니네 얼굴만 보면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 됐다. 이제 너희한테 밥 줄 일 없어. 니들끼리 차려 먹어. 김치도 없고 반찬도 없고 앞으로 여긴 그냥 너희 시대가 아니야. 그냥 남의 집이야. 얼씬도 마. 충청남도 서천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씨는 올해로 70을 넘겼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오직 하나뿐인 아들 하나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었을 적엔 새우 까는 일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여름이면 소금기가 배인 손으로 김장을 담갔고 겨울이면 장작을 쪼개 난로를 지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할 때는 시골 노인네가 가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통장을 털어 서울 외곽에 전세집 하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결혼식장 예단이며 예물, 신혼여행 경비까지 직접 마련해 줬습니다. 네 장가 가는 날은 내가 꼭 내 손으로 한 상 차려주고 싶다. 그 말처럼 이 씨는 시댁 어른 없이 혼자서 아들의 혼사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손수 반찬이며 국거리며 챙겨가며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 애를 썼고 한동안은 아들 내외가 시골에 내려올 때마다 부지런히 상을 차리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변하는 건 아들 부부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오던 아이들이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으로 줄더니 이제는 명절과 기념일 외엔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씨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것들은 바쁘지. 요즘 애들이 어디 한가하나. 하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결혼한 지 1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들 집에서 밥 한 끼 대접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밥상 앞에 앉을 때만 해도 웃는 얼굴이던 며느리는 식사가 끝나면 말없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식탁 위엔 그릇이 수북했고 이 씨는 허리 한 번 펴지 못한 채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일을 먼저 까가 먹고 있으라고 사과를 두 알 씻어서 접시에 내어주면 이 씨가 깎아줄 때까지 사과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과일이라도 깎아주면 한숨 돌리고 앉아서 같이 나눠 먹을 텐데 하루는 정말 기운이 빠져 그냥 무심한 척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 과일은 네가 좀 깎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계속 부엌에 있는 것도 좀 그렇잖아. 순간 부엌 쪽에서 들린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고 입꼬리를 삐죽 내밀더니 소파에 기대어 있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나한테만 뭐라 하시잖아. 오빠도 가만히 앉아서 폰만 보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자 소파에 길게 뻗어 있던 아들이 한쪽 눈으로만 이 씨를 슬쩍 바라보더니 귀찮다는 듯 입을 뗐습니다. 아, 또 왜 그래?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럼 당신이 깎던가. 왜 항상 나야?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여긴 내가 안 깎으면 과일도 못 먹어. 아들의 얼굴에도 짜증이 서렸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화를 내는데? 과일 좀 깎아달라는 말이 그렇게 불쾌해? 그럼 오빠가 해.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속이 울컥하며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누가 누구 밥상을 차려주고 누굴 위해 과일을 깎는 건데. 투덜대며 일어난 며느리는 결국 과일 손도 안 대고 가버렸고 그날따라 이 씨의 손끝은 유난히도 시렸습니다. 그 후로는 차라리 말을 안 했습니다. 해줘도 모르는 사람한테 괜히 서운한 소리 꺼냈다가 기분만 상할 뿐이니까요. 손주는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고 며느리는 늘 다음에 뵐게요 하며 전화도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였고 시골집엔 전화도 방문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김치를 담가 보냈고 반찬을 택배로 보내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이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하고 먹기 편하게 작게 썰고 김치 국물 새지 말라고 신문지로 이중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여전히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월이 흐르며 쌓이는 서운함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엌에서 반찬 정리를 하던 이 씨는 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아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씨는 앞치마를 고쳐매며 급히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갑자기 오면 내가 뭐 준비도 안 해놓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아, 저희 원래는 친정 가려던 길이었는데요. 가는 길에 어머님 얼굴도 뵐 겸 잠깐 들렸어요. 그래도 연락은 좀 하고 오지? 지금 뭐 먹을 것도 없고 국도 안 끓였는데. 그냥 집밥 한 끼 먹고 가는 건데 뭐. 괜찮아요, 어머님. 냉장고에 있는 반찬만 꺼내줘도 저희는 너무 잘 먹죠, 뭐. 며느리는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지난번처럼. 그 말에 이 씨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아들 얼굴, 손주 얼굴 보기가 어디 쉬운 일이냐 싶어 모처럼 맘을 고쳐먹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반찬이야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 상 차리는 일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날따라 몸이 무거웠습니다. 무릎도 욱신거리고 허리도 시큰거렸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부엌으로 성큼 들어오더니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김치 좀 남으셨어요? 김치? 뭐, 먹을 만큼은 있지. 왜? 아휴, 저희 집에 김치가 딱 떨어졌는데 어머님 김치가 맛있잖아요. 지난번에 가져간 것도 진짜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온 김에 조금만 더 담아갈게요. 이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김치통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 말에 이 씨는 말없이 국자만 저었습니다. 양념이 섞인 국물을 바닥에서부터 퍼올리며 천천히 큰 김치통을 저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소파에 기대앉아 리모컨을 이리저리 누르며 TV를 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다리는 꼬고 한 손엔 귤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 놀러 온 손님처럼 자연스럽게 거실 풍경에 녹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내가 담그느라 허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 배추 절이느라 물 받아 나르느라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이 씨가 무심히 한마디 내뱉자 며느리는 김치통을 둘둘 싸면서도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와, 어머님 김치는 진짜 사 먹는 거랑은 비교도 안 돼요. 시판 김치는 뭐랄까 깊은 맛이 없잖아요. 근데 어머님 건 국물까지 그냥 밥 비벼 먹고 싶다니까요. 이 맛을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리고는 싱긋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이 통에 조금만 더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 씨는 국자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너희 식구도 많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그러나 며느리는 그 기색을 눈치채지 못한 듯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듯 싱긋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유, 어머님 묵히면 묵은지로 먹고 아삭하면 칼국수에 먹고.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김치통 하나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오늘도 저희 진짜 잘 챙겨갑니다. 이거 들고 칼국수나 하나 끓여야겠어요. 아, 김치통은 다음에 올 때 가져올게요. 그래, 깨끗이 말려서 가져와.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그 말 끝에는 분명 짐짓 억눌러 온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을 끓이던 이 씨는 찌개의 간을 보려다 문득 거실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며느리는 식탁도 아닌 소파에 철퍼덕 앉아 다리를 꼬고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췄지만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응, 지금 시댁에 와 있어. 밥 먹으러. 아니야. 밥만 먹고 바로 나갈 거야. 오래 안 있어. 김치 또 얻었어. 엄마는 그냥 힘들게 김장하지 마. 뭐 하러 고생해? 여기서 가져가면 되잖아. 내가 잘 챙겨갈게. 걱정하지 마. 그 소리를 들은 이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밥주걱을 멈춘 채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엄마. 좀 이따가 나가서 호텔 뷔페 가자. 거기 초밥 너무 맛있잖아. 엄마 힘든데 뭐하러 밥하고 그래. 이따가 내가 데리고 갈게.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로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손에 쥔 김치통을 한번 흔들어 보는 모습이 마치 공짜 반찬이라도 득템한 듯한 들뜬 기색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돈과 자신의 처지가 극명하게 갈라져 보였습니다. 그쪽 엄마는 공주 대접받고 뷔페 가고 나는 부엌에서 밥하고 국 끓이고 김치 싸주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차별이야? 아니, 지들 친정밥상 차릴 김치까지 이 늙은 시어머니한테 떠넘기고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꼴이라니. 이 씨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습니다. 뒷목이 서늘해지고 가슴께가 울렁거렸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내려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앉아 손톱을 정리하는 모습은 이 씨의 눈에 더없이 가증스럽게 비쳤습니다. 밥만 먹고 간다. 김치는 얻는다. 친정은 가져가는 곳이고 시댁은 잠깐 들러 얻어가는 곳이라는 듯한 그 말투. 그녀는 허탈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하나로 10년을 변함없이 해주고도 감사한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묵묵히 서서 들으면서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 난 그냥 반찬 가게 아줌마구나. 자신이 그 무거운 절임 배추를 어떻게 옮겼고 등에 땀띠가 날 정도로 부엌에서 몇 시간을 보냈는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동안 참아온 모든 서운함과 쌓여온 감정들을 결국 터뜨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듯하게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 아들이 좋아하던 묵은지 볶음까지. 이 씨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상을 다 차리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우와, 어머니 오늘도 진수성찬이네요. 익숙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씨의 시선은 묵직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눈동자만이 조용히 밥상을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먼저 밥을 뜨려 하자 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밥 먹지 마라. 순간 숟가락 소리가 딸깍하고 멈췄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만하자. 너희 이 집에서 얻어먹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너희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니네 집에서 밥을 얻어먹어 본 적이 있니? 초대는커녕 커피 한 잔 타준 적도 없더라. 나는 늘 너희 걱정하면서 냉장고 비워가며 반찬을 싸주고 김치 담고 국 끓였다.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고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는 내가 뭔 줄 아니? 김치가게 주인이냐? 밥 한 끼 안 해주고 명절엔 바쁘다고 도망가고. 그래도 내가 참았다 그래. 요즘 애들 바쁘니까. 사는 게 팍팍하니까 이해하려 했다. 이 씨는 손을 떼고 조용히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근데 너희가 날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 그 말은 방 안을 파고드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만하자. 내 정성도 내 마음도 여기까지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저희 밥 먹고 가는 거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매번 뭐라도 해주시고 김치도 싸주시고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 밥 차려주는 거 처음엔 좋아했지.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 더 해주고 내 입에 맞게 간도 맞춰주고. 그게 엄마 마음이지. 그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내 시간, 내 정성, 내 마음 하나도 쓰고 싶지 않다. 어머니,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가 아니면 더 문제다.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탁탁 쥐었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염치 없이 굴면서도 그걸 몰랐다는 거니까. 그게 더 무섭고 더 가증스러운 거야. 곁에 있던 며느리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그런 뜻 아니에요. 저희 그냥 바빠서 요즘 너무 정신없어서 그만. 그래, 너희는 바쁘시겠지? 근데 이상하게 친정 갈 시간은 있더라. 내 김치는 잘도 싸가면서 엄마는 힘들게 김장하지 말고 여기서 가져가 그딴 소리나 하고. 이 씨는 갑자기 부엌 쪽을 향해 걸어가더니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속에 가지런히 놓인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거 누가 언제 가져가라고 했니? 내가 반찬 가게 아줌마야? 손에 든 반찬통을 식탁 위에 턱 내려놓으며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밥을 차려주면 그게 고마워야지.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리면 난 뭐가 되니? 하녀야? 나 니네 밥 얻어먹으라고 이 집 지킨 거 아니야? 며느리는 할 말을 잃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제야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씨는 식탁 앞으로 다가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식탁에 차려진 국그릇과 반찬 그릇들을 하나씩 천천히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너희를 위한 밥상이 없다. 배고프면 너희 집에서 먹어. 니네 집에서 니들끼리 밥 차려 먹으라고. 이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랭한 기운에
아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팔을 가볍게 쭉 펴며 식탁 주변을 슬쩍 훑어보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밥 한 번 차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맨날 이렇게 생색을 내시나 몰라. 참. 순간 이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으로 그릇을 들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김치도 늘 담그시잖아요. 그냥 반찬처럼 챙겨서 가져가는 건데. 친정 엄마도 이 맛 아니면 밥을 못 드신다니까요. 어차피 온 김에 좀 가져다 드리면 좋지 뭐. 그리고 저희가 용돈도 좀 챙겨드리잖아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 한마디에 식탁 주위의 공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고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매번 반찬도 싸주시고 김치도 넉넉히 담아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러나 그 말은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좋아하긴 누가 좋아하니? 이거 담그느라 내가 며칠을 절인 배추 옮기고 손목 붙잡고 파 썰고 무채 치고 소금물에 손 담그고 허리 휘는 거 몰라? 밤새 우두둑거리던 내 손가락 관절 소리는 또 들어봤니? 넌 와서 가져가기만 하면 끝이지. 냉장고 문 열고 반찬 훑고 통째로 싸가고 그걸 또 친정에 가져다 바치면서 뭐라고. 엄마는 힘드니까 김장하지 마? 그래, 너희 친정엄마는 힘드니까 김장하지 말라고 하고 나는 힘들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이야? 네 친정엄마는 아끼고 챙겨야 할 사람이고 나는 그냥 시모야? 이 씨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김치, 내 반찬, 내 밥.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당연한 거가 됐니? 언젠가부터 고역이 됐고 니네 얼굴만 보면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 됐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고 앉아있던 아들도 어느새 일어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니들끼리 차려 먹어. 김치도 없고 반찬도 없고. 앞으로 여긴 그냥 너희 시대가 아니야. 그냥 남의 집이야. 며느리는 아들의 팔을 꼭 붙잡았고 아들은 어머니를 말리려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손바닥으로 탁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앞으로는 손도 대지 말고 내 집 문턱 넘지도 마. 지금까지는 참아줬지만 이젠 아니다. 이 씨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물은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지독한 서운함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치를 보다 결국 말없이 현관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 씨는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을 밥상 앞에서 내쫓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 덜 식은 국과 먹다 만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김치 뚜껑은 덜 닫혀 있어 매캐한 양념 냄새가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이 씨는 주저앉듯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식탁볼을 걷었습니다. 밥공기 2개, 국그릇 2개, 며느리가 젓가락으로 건드린 나물 반찬. 그녀는 조용히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릇을 들어 싱크대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손이 물에 닿는 순간 그녀는 왈칵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순 없지. 어미가 밥 한 술 차려주는 게 뭐 그렇게 당연했을까? 누구보다 아끼던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아이였고 장가갈 때는 반지며 패백상이며 남부럽지 않게 해줬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말도 예쁘게 하고 어머님, 저희 집에서 밥 한 번 드세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더니 10년을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며칠 뒤 이 씨는 마음을 조금 추슬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이 씨도 일부러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당에 핀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혼자 속상해할 바엔 사람을 불러야지. 이 씨는 평소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친구 3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며 김장도 하고 개모임도 함께하는 오래된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나 오늘 진하게 국물 끓여놨다. 점심 먹고 가. 그날 이 씨는 북엇국에 수육, 간 무친 부추무침까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자식들 밥상은 걷어찼지만 이 친구들만큼은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어머, 야, 너는 무슨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상을 차려? 뭔 일 있냐? 기분이 왜 이렇게 업됐어? 이 씨는 친구들을 앉히고 따끈한 북엇국을 한 국자씩 퍼주며 웃었습니다. 아니 뭐 그냥 좀 우라통이 터진 일이 있어서 말이지. 왜 또 그 며느리 얘기냐? 이번엔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김치를 얻어간 이야기부터 그리고 결국 버럭 소리치며 내쫓은 순간까지 얘기가 끝나자 친구들은 입을 다물고 이 씨를 바라보다 거의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너 진짜 잘했어. 시원하다, 정말. 요즘 애들 해주면 해줄수록 당연한 줄 알아. 한 친구가 수육을 한 점 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명절 때 며느리가 와서 무뚝뚝하게 앉아있다가 밥 다 먹고 잘 먹었습니다. 그 말 딱 한마디 하고 갔다. 다른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면 감사할 줄을 몰라. 우리가 뭐 밥만 해주는 아줌마냐고. 야, 나 진짜 그 말 듣고 완전 웃겼잖아. 반찬 가게 아줌마도 이렇게는 안 해주겠다 싶더라니까. 이 씨의 말에 친구들은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울분을 함께 터뜨리는 그 순간만큼은 다들 속이 후련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아휴, 요즘 애들 진짜 몰라. 감사라는 말은 입에 붙지도 않고 주면 당연한 거고 안 주면 서운해하고. 나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한마디만 해도 무서워서. 네 하고 얼른 눈치 보고 그랬어. 근데 요즘 며느리들 봐. 눈 시퍼렇게 뜨고 뭐라도 말하면 바로 되받아쳐. 예전엔 눈도 못 마주쳤다니까. 맞아. 내 며느리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 그냥 조용히 듣기라도 하면 어디 덧나나. 이게 다 세상이 뒤집혀서 그래. 지금은 어른이 말을 해도 애들이 가르치려 든다니까. 또 다른 친구가 한숨을 쉬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어느 날 며느리가 그러더라. 시어머니, 요즘엔요, 시부모랑 너무 가까이 지내면 부부 사이가 힘들어져요. 그 말을 그렇게 태연하게 하는 거야. 나중엔 그냥 쟤들은 내 인생의 손님이라 생각하고 거리뒀다. 손님이면 그래도 예의라도 지키지. 얘네는 손님도 아니고 상전이야. 와서는 대접받고 뭐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눈치 보여서 내가 못 살겠어. 야, 근데 너 이번에 진짜 잘했어. 밥상에서 그냥 쫓아낸 거 그거 아무나 못한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너희는 몰라. 이제는 그냥 내가 나를 지키고 싶었어. 그렇게 웃고 씩씩거리며 이야기하다 보니 이 씨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래도 너는 용기 냈잖아. 우리는 속으로만 화내고 말았는데. 진짜 잘했어. 언젠가는 꼭 한 번쯤 소리쳐야 해. 나도 사람이다 하고. 이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처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내 마음 불편한 일은 더는 참고 넘기지 않겠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날의 대화는 이 씨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작은 위로이자 해방이었습니다. 그날 친구들과 밥을 먹으며 속 얘기를 나눈 이후 이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조여왔던 끈을 풀어낸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자. 그녀는 예전처럼 아들 전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았고 며느리의 말에 마음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래된 친구들과 갯돈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야, 우리 그냥 돈만 돌리지 말고 돌리는 사람 차례될 때마다 여행 가자. 좋다. 어디든 좋아. 그렇게 시작된 여행은 처음엔 가까운 강화도 바닷가로, 다음엔 전주 한옥마을로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여행 가기 전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고 새 옷 하나 장만의 거울 앞에서 빙그르르 돌기도 했습니다. 나도 아직 괜찮지? 늙은이 소리는 듣기 싫어. 동행한 친구들이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 너 피부 아직 탱탱하다. 그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액자에 담아 방에 걸어두었고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씨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근처 요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손이 익어갔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어머님 목도리 예쁘네요. 누가 떠준 거예요? 함께하는 어르신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면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위로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이 씨는 요양원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긴 흰머리가 어깨를 덮고 말없이 손끝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어딘가 이 씨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좀 풀렸네요. 햇살도 따뜻하고요. 이 씨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게요. 날씨는 이렇게 따뜻한데 마음은 왜 이렇게 서늘한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할머니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털어놓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편 뒤에서 자식 뒤에서 살았어요. 어릴 땐 시집살이 하느라 눈치 보고 남편은 돈 벌러 나가면 나는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살았고 자식들 키워놓으면 또 그놈들 밥 챙기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30년, 40년이더라고요. 이 씨는 조용히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근데 결국 남는 게 없네요. 남편은 벌써 저 세상으로 가버렸고 자식들은 바쁘단 핑계로 연락도 없어요. 요양비가 벌써 5달째 밀려 있는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러곤 이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었어요. 진짜 한 번쯤은 내 맘대로 여행도 가보고 꽃 피는 봄에 한복 곱게 입고 사진도 한 장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무거워서 어디 나갈 생각조차 못해. 이제야 비로소 시간이 생겼는데 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시간이 그대로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도시락 싸던 아침, 며느리에게 김치 담아주던 손목의 통증까지 그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니 결국 한 곳에 멈췄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봉사자님은 일찍 깨달은 것 같아서 부럽네요. 이 씨는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리 일찍 안 깨달았어요. 많이 늦었죠. 뒤통수 맞고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그제야 내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았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자신을 위한 인생 계속 살아가도록 하세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눈물 삼키지 말고 이제는 꼭 자기한테 잘해줘요. 그 말에 이 씨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요한 오후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말없이 긴 여운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양원 봉사 일지를 정리하던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어머님처럼 자식한테 다 퍼주고 마음 아파하신 분들 이곳에도 정말 많아요. 근데요,
다들 그래요.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요. 그 말에 이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녀는 요양원 마당의 꽃나무 아래에 잠시 앉아 봄바람에 나부끼는 벚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 주머니 속에는 친구들과의 사진, 그리고 가슴 속에는 비로소 자기 삶이 들어찬 듯한 느낌. 더는 자식의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 이 씨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네. 받기만 하는 관계는 언젠가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정성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삶 속 어디엔가 꼭 한번 겪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